저마다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똑똑하게 잘 키우고 싶잖아요. 빠르게 먼저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한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발달 시기에 적합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도 결국은 보면은 딱 보면 이 뭐죠? 10살 이내에서 많이 발달이 표출이 되는 이유가 두정엽과 축두엽이 발달되고 전두엽이 발달되는 이 시기에 일반 아이들은 이제 상호작용 통해서 표현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난독증 아이들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하고 차이가 확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딱 보면 이게 문제 있다. 이게 문제 있어. 근데 ADHD 증상인가 봐. 요즘 한 반에서 30%는 ADHD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난독증이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뇌 발달은 뭐예요? 요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 됐을 때 서서히 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랬다가 3살 때 이렇게 치밀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3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그렇듯이 뇌도 3살 때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 상태는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요즘 맞벌이 부부 많잖아요. 3살 이전에는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해 주는 것이 인생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뇌 속 신경망이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요거를 한번 보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뇌 속이에요. 뇌 속에 뇌 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왔다는 걸 뇌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예, 이게 뉴런과 축삭입니다. 축삭의 끝에까지 전기적인 신호가 오면 동글동글한 게 뭔지 아세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느냐에 따라서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처럼 저마다 다른 것들이 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시냅스라는 공간입니다. 시냅스 들어보셨어요? 시냅스. 네, 뭐예요 시냅스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연결 네트워킹이라고. 아닙니다. 시냅스라는 것은 공간을 말해요. 공간. 그러니까 네, 축삭과 다른 것의 사이는 붙어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거든요. 이 시냅스라는 공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에 가면은 우울증 생겼을 때 약을 복용하죠. 그죠? 우울증 약을 먹어요. 뭐를 조절하는 얘기죠?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걸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약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증상을 좀 완화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난독증은 피지 연결의 발달이 지연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정보를 전달하고 읽기 능력은 굉장히 그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뉴런이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 신경 회로망을 발달을 시키는 것은 난독증 아이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우측뇌를 사용을 해서 읽기 능력을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창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난독증을 회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우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자, 요게 바로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이에요. 이런 신경망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차분히 효율적인 뇌가 되도록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머리가 똑똑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뇌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회로 하나하나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다 하자니 너무 힘들고요. 자, 요걸 한번 보면은 정상인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는 브로카 영역,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언어를 이해해서 형태를 인지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정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난독증인 사람들은 우뇌 앞쪽 전두엽만 발달됐지 뒤에는 우측뇌를 활용을 하고 있다.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독서 기능은 말을 하는 기능하고 서로 다른 겁니다.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선천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독서는 뭐예요? 학습으로 인해서 기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담당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기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학습되는 것들은 뭐예요? 뇌가 한 부위가 아니라 다양한 부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학습이에요. 읽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읽기는 서로 다른 부위에서 담당을 한다. 이런 분들이 난독증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김신영도요? 그럼요. 또 있죠. 또 영화배우 그 남자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이 말이 제대로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읽기가 안 되는 것을 다른 것으로도 본인의 장점을 극복을 해낸 거죠. 장점을 더 살려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난독증을 극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극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극복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신경생리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읽기를 정상인처럼 배운 것일까? 내가 독서를 할 때 정상적인 회로망을 천천히 발달시켜서 이 사람들은 극복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회로를 못했을 때 어떤 보상적인 회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독증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뇌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기를 최적화하게 잘 읽을 때가 내가 활동하는 데는 그 정기적인 신호 뇌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8Hz에서 12Hz 알파파가 나올 때 아주 편안하게 읽기를 잘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예, 요런 때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8에서 12Hz 대역이 인지적인 활동 상황을 아주 잘하고 있는 대역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8의 알파파, 8에서 12Hz는 보통 알파파라고 하거든요. 이 정기적인 신호는 뭘 말하느냐는 거죠. 요즘 시대는 EEG나 MEG를 통해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외부적인 환경에서
통해서 우리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대뇌 표준에서 보는 건데, 예, 이제 우리는 의식 상태에 따라서 델타파부터 하이베타까지, 감마파까지 서로 다릅니다. 그 뇌파 상태가 서로 다른데, 예, 특히 독서를 할 때는 알파파, 8에서 12Hz 대역이 나오는데, 난독증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8에서 12Hz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면파, 세타파가 정상인 아동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파는 뭐냐면, 세타파는 편안하게 있다가 내가 꾸벅꾸벅 이렇게 졸 때, 그때 나오는 파가 세타파예요.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는 델타파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난독증 있는 사람들은 눈은 떠 있어요. 각성은 떠 있는 활동을 하는데 머릿속은 수면파가 나오는 거야. 네, 수면파가 나오니까 다 들어와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슝슝 날려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강사 말이 안 들려요. 여기를 듣고 여기를 슝슝 날라가. 그때는 뭐가 나와요? 알파파가 안 나오고 세타파가 나오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훈련을 했어요. 뇌 신경망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바로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이 뉴로피드백 훈련은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타파를 줄여주는 거죠. 세타파를 줄여주고 일하는 뇌파를 강화시켜주는 거야. 이게 베타파예요. 베타파. 일하는 뇌파를 베타파를 강화를 시켜줬더니 난독증, 읽기가 상당히 정확해졌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 환자들은 여기 있죠. 세타 리듬이 상당히 많더라. 제가 만난 아이도 상당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장애나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세타파가 과잉이 된 거야. 네. 학습 부진화정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세타파를 죽여주고 베타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동시작용으로 훈련해주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했더니 IQ가 한 11점, 평균 11점이 올라가더라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 ADHD나 뭐 ADD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기능을 하는 건데 그 상태가 세타파하고 같은 상태에 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역설적이라고 해요. 역설적이라는 건 뭐냐면 ADHD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 산만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못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각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수면파가 너무 나와. 세타파 출현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뇌를 깨우고 싶은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더 찾는 겁니다. 선생님 말을 듣다 보니까 졸리기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 뇌를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를 쳐다보고 있고 뭔가를 찾고 있고 옆에 있는 걸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보기에는 조용해. 또 그게 뭐야? 선생님을 안 들어가고 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졸릴 때 베타파의 과잉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거예요? 베타파 아까 베타파가 일하는 뇌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베타파가 너무 과잉으로 나와서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다 되게 움직이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건데요. 우리 이제 ADHD와 ADD는 달라요. ADD는 과잉 행동이 없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만 있고 ADHD는 뭐예요? 과잉 행동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뇌파는 달라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델타부터 하이베타까지 다 높아요.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뒤에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뇌를 개선을 해주는 것이 난독증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 치료적인 여러 가지 요법들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뇌의 문제라면 뇌의 기능을 키워주는 훈련을 통해서 난독증의 근원적인 문제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두뇌 훈련인데, 두뇌 훈련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약물을 쓰지 않으면서 두뇌를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하냐. 뇌 훈련이니까 우리의 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뭘 하는 거 아니에요? 70~80%가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과가 검증된 훈련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정량적으로 얘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개선 방법이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것과 같이 접목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전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난독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바로 여기에 적합한 그런 훈련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의식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서로 달라요. 베타파는 일하는 뇌파예요. 아주 능률적으로 잘할 때. 그런데 하이베타가 있어요. 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흥분이나 스트레스파예요. 잡념이 많을 때, 스트레스가 과할 때, 그리고 이때는 내가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오르죠. 에너지는 과하게 쓰는데 능률이 안 오라. 그럴 때는 뭐예요? 고베타파가 많이 나오는 거야. 예. 그 감마파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나왔을 때 나오는 이런 파들이 의식 상태에 따라서 뇌파의 파형도 다르고, 이걸 가지고 이건 결국 뇌 활성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들 사이사이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보셔요. 예, 뇌파 종류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파악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예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십니다. 뭐를 보느냐? 하이베타를 봐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델타 대역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뇌파만 봐도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뭐냐면 먼저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럼 현재 상태가 어떤지가 보여지겠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의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훈련 모드를 설정을 해서 조건에 부합하게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은 억제를 시켜주고, 너무 비활성화된 거는 끌어올려주는 훈련이 뉴로피드백 훈련이에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출전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SBS에 나왔어요. 출전하기 전에 첨단 과학의 힘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갔다. 그 훈련이 바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해주고 간 겁니다. 불안 조절, 정서 조절, 인지 조절이 다 뉴로피드백 훈련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냅스라는 공간들을 더 많이 형성을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훈련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호흡요법을 먼저 씁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원이 2개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그 2가지만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고요. 그죠? 근데 이 호흡 훈련은 뭐냐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거는 좀 짧아요. 그래서 조식호흡으로 상초를 들이마시고 상처를 내뿜는 그 훈련을 통해서 뇌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훈련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기본 훈련, 집중력 훈련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청각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보면은 글씨가 이래. 도대체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으면 본인은 열심히 썼는데, 그리고 영어권에 있으면 B하고 D하고 Q와 P를 잘 구별을 못해요. 이 아이들이 서로 막 헷갈려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훈련은 뭐냐면 호흡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주의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DDPT에다 점 2개가 있어요. 얘랑 똑같은 것을 찾는 훈련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시야가 넓어집니다. 저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찾는 훈련, 그 회로를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그 회로를 이 주의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주니까 훨씬 더 집중도 좋고요. 주의력이 좋으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뇌파인데요.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뇌파들입니다. 네. 어떤 뇌파? 네,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랬더니 대부분 요쪽을 더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쪽을. 주의 산만이네요. 네. 활성화도 있어서. 네. 바로 이러한 뇌가 아주 뇌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빨간색이 많을수록 삐쭉삐쭉 많을수록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상당히 똑같은 양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어. 내가 안정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도 에너지는 많이 쓰지 않아.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겉으로 봐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딱 보기만 해도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 주의선만 하고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선생님이 말을 해도 선생님과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딴 데를 보고 있느라. 예, 그 뇌파는 모든 사람들 뇌파는 다 달라요. 그런 양상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 고등학생의 뇌파예요. 아까는 초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의 뇌파를 보면 전교 꼴찌하는 아이의 뇌파, 전교 우등생 1, 2등 하는 아이의 뇌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의 문제는 자운의 불균형이 굉장히 커요. 자운의 불균형도 지적 능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요. 인지 능력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이 아이는 뭐냐, 여기 보면 특정하게 뭔가 띠처럼 나온 게 있죠. 여기 띠처럼 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 눈 감았을 때 나오는 파, 이게 바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수록 나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 누구나 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알파파 수준이에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내가 막 움직이면서 글을 읽어봐요. 제대로 읽을 수 있나? 잘 안 되잖아요. 네. 알파파 상태였을 때 최적의 글 읽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휴식 시간, 내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알파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적합하게 잘 만들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읽기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이 아이가 난독증이 있는 아이예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뇌파도 처음에는 빨간색과 하이베타까지 너무나 과하게 많이 떴어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언어 표현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는, 아직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뇌의 기능의 문제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뉴로피드백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2013년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뇌가 작은 아이들에게 두뇌 훈련을 해줬더니 뇌의 부피가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약물도 없이 두뇌 훈련을 해줬더니 뇌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더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뇌 세포가 더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뇌 세포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뇌의 신경망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훨씬 더 부피가 커진 거예요.
뉴런들이 있고 그 축사과 덴드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 회로들이 강화가 된 거야. 튼튼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그런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종합을 해드리면 네, 인권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 아이의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첫 번째, 모든 학습은 뇌에서 이루어진다. 뇌를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반복적인 경험을 많이 시켜줘라 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많이 시켜주면 뇌 신경망이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서적인 지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존감도 크고 앞으로 미래에 난독증을 극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 인사들을 보면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항상 아이의 입장에서 지지를 해주면 그 아이가 자긍심을 가지고 훨씬 더 이거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바라잖아요. 모든 엄마가 자녀에게 바라는 희망입니다. 그렇죠? 인지 기능이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인지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의 뇌회로는 중복돼요.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잘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뇌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잘 알아서 낭독증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을 존중을 해서 한 가지 치료법이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다른 것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융복합적으로 해서 난독증 극복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난독증 할 때 난독증 앓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이제 내가 발견했거든요. 네. 했는데 선생님이 맨날 때린 거야. 네. 뭐라고. 네. 근데 이제 난독증이라고 이제 판명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때부터 반성을 하시더라. 반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네. 네, 그 아이가 행복해졌어. 난독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오늘 훌륭한 강의 해줬고. 아, 네. 그렇죠. 공부하다가 때릴 것이 아니라 네. 저런 게 있으니까 원인을 선생님이 찾아봐주는 원인을 찾아봐주는 거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도 잘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다 잘하고 싶은데. 인권 존중이 중요한 거고. 네네. 이건 이제 많이 이제 알리고 특강을 또 한번. 네, 선생님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가르치나 키워주는 부모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네, 훨씬 더 자존감을 가지고 잘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도 내 주변 성인이라도 내 친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네. 내가 받았어요. 알고 이건 알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재밌지. 네, 오늘 강의는 너무 다 좋은데 이제 박기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학습이고 피드백이잖아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항상 변화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알파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강의를 해주신 박기래 원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